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소설 이론 두 번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설명에서는 소설의 구성, 그리고 문체, 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시점과 인물 유형, 그리고 제시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설명을. 먼저 소설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은 아주 시험에 빈출되는 그런 이론이죠. 소설의 시점이 뭐냐? 시점은 소설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대상이죠. 대상이라고 할게요. 대상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의 눈으로 보는가, 어떤 인물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시점에서. 우리 소설에서는 시점이 1인칭 시점과 그리고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작품 내부에, 그러니까 소설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등장인물이 서술자인 경우가 있어요.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등장인물로 설정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를 1인칭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1인칭입니다. 요게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은 두 개로 또 나뉘어져요. 1인칭 시점은 첫 번째 1인칭 시점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서술자인데 그 서술자, 얘기해주는 서술자가 주인공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장인물,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관찰자는 서술자가 소설의 주변 인물이죠. 그래서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이런 게 이제 1인칭 시점이죠. 두 번째로 소설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닌 경우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3인칭 시점이라고 하죠.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고 작품 밖에서 작품을 바라보면서 서술을 해줘요.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전지적 시점이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이 전지적 시점은 인물의 심리라든지 성격 이런 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의 서술자가 서술을 해줘요. 전지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안다. 전지 다 안다. 관찰자 시점은 뭐 심리 성격을 모르고 인물의 심리 성격 요거는 모릅니다. 서술 안 해줘요. 그냥 외적 요소들. 이거 다 지울게요. 외적 요소만 바라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이 있겠죠. 일단 이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 1인칭 주인공 시점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소설의 주인공이니까 자기 생각 뭐 자기가 왜 그런지 의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술해 줄 수 있겠지. 반면에 다른 사람 심리라든지 성격은 모르겠죠. 모르는 상태로 설명해 주겠죠. 추측하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설명해 주지 주인공의 실제 심리나 어떤 생각을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직접적으로. 그래서 추측하는 식으로만 서술을 해주죠. 추측하는 식으로. 아니면 행동으로만 설명을 해준다든지.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전적 시점은 다 얘기해 주죠. 다 얘기.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외적 요소만 얘기해 주니까 간접적으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효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다든지 관찰자 시점으로 쓴다든지 3인칭 전지적 시점, 뭐 관찰자 시점 쓴다든지 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초점화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화. 요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이건 뭐냐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의 경우에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다 알지만 다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의 경우 3인칭의 경우에도 모든 인물의 심리나 생각을 전부 서술해주지 않습니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만,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시각에서만 서술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가 있어요. 예시를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볼 텐데,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초점화됐다는 거지. 그 특정 인물의 시각에 초점화해서 전지적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의 시각에서만 설명을 해줘요. 알겠죠? 예시를 한번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것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거리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개론서들이 있어요. 근데 거리는 잘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잘 몰라도 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거리감을 느낀다. 독자가 뭐 인물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부정적. 좀 시점이랑 조금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인물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일파가 주인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악인이 나타났다든지 이럴 때 독자가 그런 인물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거를 거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 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이게 기출됐어.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거리감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적용은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소설의 이제 다음 개념 봅시다. 소설의 인물.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일단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 분류 해가지고 전형적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성적 인물이 있어요. 전형적 인물은 그 어떤 부류, 뭐 계급, 뭐 신분, 직업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성격인 인물이 있죠. 뭐 선비하면 보수적이고 뭐 공부하고 이런 성격. 뭐 또는 의사하면 의사의 어떤 환자를 돌보고 이런 성격. 전형적인 인물의 성격이 전형 그 인물 뭐 직업이나 신분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인물이 나타나면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독특한 자기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격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요거는 평면적 인물은 변하지 않는, 성격이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다 이런 게 이제 평면적 인물이고, 입체적 인물은 변화하는 거지. 뭐 나빴다가 개거천선에 착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소심했다가 적극적으로 바뀐다든지, 뭐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렇게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 그런 걸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게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인물의 제시 방법을 볼게요. 인물의 제시 방법. 제시 방법. 요게 중요합니다. 인물의 제시 방법. 일단 첫 번째로 직접적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 제시. 그리고 간접적 제시가 있어요. 간접적 제시가 있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도 하냐면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해요. 말하기 방식.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설명 위주입니다. 설명 위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철수는 성격이 소심하다. 성격이 소심해서 잘 나서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으면 이건 직접적 제시지. 성격을 직접 말해줬지 않은 독자한테. 그러면은 철수의 성격을 독자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용이해, 성격 제시하기가. 근데 재미는 없지. 추측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지죠. 반면에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이라 묘사 위주예요. 묘사 위주. 예를 들어서 철수가 나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소심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철수는 학교에서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손을 들기가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소심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니까 묘사 위주고 간접적 제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 제시와 직접적 제시,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을 잘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쭉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설명 위주. 독자가 쉽게 성격을 파악하죠. 근데 요거는 독자가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성격을 파악합니다. 그죠? 장면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장면 제시. 장면적 제시.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인물의 갈등. 소설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갈등의 유형이 있어요. 갈등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 간의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세 번째로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고요. 네 번째로 내적 갈등이 있어요. 갈등 파악하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기에 하나쯤으로. 개인과 개인은 그냥 인물 간의 갈등이지.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중심적으로 이제 소설의 이 전개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 갈등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도 아주 자주 나오죠. 이게 사실 더 많이 나오죠. 웬만하면 이거죠. 웬만하면.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비애라든지. 그럼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와 개인 지식인의 어떤 갈등이죠. 또는 뭐 산업화 시대와 개인의 소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고 개인과의 운명의 갈등은 잘은 없죠. 잘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타고난 운명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영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 떠나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정착해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떠나게 돼요. 뭐 그런 운명 간의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 같은 경우는 어떤 청소년 성장 소설에 많이 나오죠. 주로 성장 소설에. 그래서 뭐 내가 갈까 말까 또는 뭐 어떤 청소년이 물건을 훔칠까 말까 이런 갈등하는 게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뭐 문제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간단하게 소설의 어떤 이론 같은 거를 좀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직접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게 이 시점일까? 왜 이게 이런 갈등일까? 왜 이런 제시 방법 썼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이해해보면 시험 문제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이 중요하니까 다른 많은 지문들을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